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강북을 출신의 박용진 의원입니다.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 법 위에 삼성, 상식 밖의 법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어제는 삼성 봉건 왕조의 3대 세습 경제 권력 앞에 대한민국의 정의로워야 할 법이 무기력하게 무너진 날로 기록될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이재용은 나왔지만 정의가 대신 갇혔습니다. 오너는 돌아왔지만 오너 리스크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씁쓸한 법칙 되새기면서 오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2008년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두 개의 특검 수사, 바로 BBK 특검, 삼성 특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BBK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이 없고 비자금 120억 원의 의혹은 격리 직원의 횡령으로 결론 났습니다. 삼성 특검도 이건희 회장이 차명 계좌로 상속 재산을 물려받았을 뿐 비자금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당시 수사 결과가 하나씩 뒤집히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최근 고소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BBK 특검이 부실 수사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호영 특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 특검은 어떻습니까?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차명 계좌가 실명 전환이나 차등과세 납부 없이 돈과 주식이 인출됐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또 이건희 차명 계좌 대부분이 선대 회장인 이병철 회장이 사후에 개설됐고 심지어는 2000년 이후에 개설된 계좌도 상당수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2조 3천억 원 규모의 삼성생명 차명 주식 중 80%는 이병철 사후에 유상증자로 형성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더구나 이건희 회장 측은 이맹희 회장과의 상속재산 분할 소송에서 삼성생명 차명 주식 중에 유무상 증자로 형성된 주식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2008년 당시 조준웅 삼성특검의 수사 결과는 이건희 차명 재산이 상속재산이라는 삼성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결국은 면죄부를 준 부실 수사였다는 점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삼성 비자금 의혹을 최초로 폭로했던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에 의하면 삼성은 조직적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고 임직원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관리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건희 회장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중 일부, 그리고 이건희 회장 성매매 의혹 동영상 협박범들에게 지급된 9억 원의 돈이 모두 차명 계좌에서 인출됐습니다. 이건희 차명 계좌는 단순히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관리해왔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편법 상속이나 증여를 함으로써 세금 없는 부를 세습했고 결국 부의 양극화라는 현상을 초래한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건희 차명 계좌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차명 계좌와 관련된 지적이 있은 뒤에요. 지금 그 계좌에 대한 과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과세 문제가 많이 보도된 걸 보고 있습니다. 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 계좌 TF가 이건희 차명 계좌에 대한 재수사와 조준웅 특검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이미 참여연대와 국세청이 고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참여연대 고발건은 사실은 이전에 있었던 2008년 수사건과는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수사의 맥을 찾아가다 보면 2008년 이건희 차명 계좌에 대해서도 전면 수사가 재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관련이 있다면 당연히 관련되는 문제까지 다시 열어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검찰이 지금 이 수사와 관련해서 제대로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하고 수사 착수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진실규명을 위해서 그리고 범죄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보다 신속하고 빠르게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총리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가상통화를 둘러싼 논쟁이 아주 뜨겁습니다. 명칭도 통일되지 않았고요. 가상통화에 대한 정의도 명확하지 않아서 법적 성격이 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가상통화를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PPT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상통화 광풍으로 열기가 뜨거운 상황에서 정부가 엉거주춤한 태도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가상통화 시장이 코스닥 거래대금을 능가할 정도로 커진 뒤에야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금융위원장님도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네. 예. 그 정부에서 2016년 11월부터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상통화 TF를 구성해서 활동을 해왔었죠. 네, 그때부터 한 4개월 정도 운영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가상통화 TF가 그동안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해서 오늘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가상통화 거래가 과열되고 부작용이 속출한 게 그렇게 시작한 게 작년 중반부터였습니다. 한 6월, 7월부터 그렇게 됐고 저희가 TF를 운영한 것은 그 전에 11월부터 작년 3월까지 한 4개월 운영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거의 모든 나라가 작년 7월 이후에 과열되면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 한 6개월 전부터 대책을 미리 알고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운 점은 있으나 저희가 또 그렇게 늦었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쓴소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제가 그때 법안을 내면서 그 관련 TF 담당자들, 주로 금융위 직원들입니다. 예. 이분들하고 면밀하게 논의를 해보면 세계적인 흐름에 대해서 아주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쯤 대책을 내놓고 이렇게 그 과열될 경우를 어떻게 할 건지, 범죄 자금으로 소요될 때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대책을 미리 그때 내놨을 수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저는 금융위원회가 이 부분에서는 무책임한 거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일찍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저희가 또 유독 할 일을 안 하고 너무 늦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는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돼서요, 보다 좀 적극적인 목소리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가상통화가 증권 또는 파생 상품입니까? 자본시장법상의 파생 상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본시장법으로 규율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라는 거죠? 네, 아니라고 봅니다. 예. 한 가지요. 앞서 총리께서 거래소 인가제 도입에 대해서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거래소를 인가해서 이제 제도화하면은 여러 가지 그 거래를 하나하나 규율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장점은 있겠으나 거래 자체에 대해서 공신력을 부여하는 게 되고 또 그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인가제, 일본은 등록제죠. 이걸 도입하고 나서 어떤 잘못된 시그널과 영향이 있었습니까? 미국이 인가제라고 하지만 뉴욕주에서만 그렇습니다. 인가를 그것도 아주 엄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안 해주기 위한 인가제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작년 4월에 등록제로 했는데 그 이후에 그 과열 투기가 오히려 더 늘어났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등록제도 인가제도 안 했는데 왜 늘어난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그에 대한 단순한 요건만 갖추면 등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 취급업자가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정답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일단 들어가십시오. 예. 부총리, 경제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상통화를 화폐로 규정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그 법정 화폐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상통화를 가상화폐 이렇게 부르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피하고 있고 법안에서도 가상통화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명명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그 가상통화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도 급등하고 있는 상태죠. 정부가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이 부동산 시장 투기로 과열됐다고 해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전면 폐지한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가상통화 시장이 투기로 과열돼 있다고 해서 가상통화 거래소를 전면 폐지하는 것에 대한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마 이제 그동안에 이제 나왔던 여러 가지 얘기 때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문제를 포함해서 아까 총리께서 분명한 원칙을 전 제시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은 방지하겠다. 투기 과열은 진정시키겠다. 블록체인은 육성화하겠다. 이런 큰 원칙을 지금 국조실 중심으로 해서 그 원칙까지 대책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쪽 대책에 대해서 제가 같이 아까 이제 금융위 저희 기재부 포함해서 참여하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드는 과정에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 있습니다. 검토하고 계십니까? 예, 이 가상 통화에 대한 과세 문제는 우리 지금 정부 TF 내에서 어떤 식으로 이 개념 정립이나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정해지겠지만 과세를 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과세를 하려면 과세 자료 확보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과세 자료법에는 가상통화 거래소가 과세 자료 제출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요? 현재로서는 과세 자료 확보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일단 1월 30일부터 이제 금융위에서 이제 실명제를 이제 했기 때문에 아마 거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단초는 좀 열리지 않을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과세 자료 확보 문제까지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정부 내 TF 내에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명제로 전환율이 지금 10%밖에 안 된다고 하던데요. 양도소득세나 거래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조세 법정주의에 따라서 세법 개정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과세 자료법 개정 혹은 세법 개정을 위해서는 가상통화에 대한 정의와 법적 성격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감입니다. 동감이고 다만 저희가 지금 재정 단계에서 하고 있는 일은 여러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별로의 대안 검토, 그 다음에 각국의 지금 국제 사례를 저희가 쭉 모으고 있습니다. 일부 직원도 저희가 해외 출장까지 보냈는데요. 그와 같은 해외 사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면서 지금 종합적으로는 국조실 TF에서 전체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궤를 맞춰서 그 논의 속에 끼어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부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세 및 법적 근거 마련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제도화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아까 금융위원장 말씀은 공신력을 부여하는 것이 어떤 잘못된 시그널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세목을 가지고도 법인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과세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래소에서 어떤 수익이 났다든지 또는 법인이 그런 거래를 통해서 소득이 발생을 했다면은 기존의 세목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도세, 그러니까 소득세죠. 양도소득세냐 아니면 기타 소득이냐는 그런 문제들은 저희가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국제 사례를 보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전체의 정책 방향에서 또 의원님 질의하신 과세 자료까지도 포함해서 지금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건희 회장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중 일부 그리고 이건희 회장 성매매 의혹 동영상 협박범들에게 지급된 9억 원의 돈이 모두 차명 계좌에서 인출됐습니다. 이건희 차명 계좌는 단순히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관리해왔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편법 상속이나 증여를 함으로써 세금 없는 부를 세습했고 결국 부의 양극화라는 현상을 초래한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건희 차명 계좌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된 계좌도 상당수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2조 3천억 원 규모의 삼성생명 차명 주식 중 80%는 이병철 사후의 유상증자로 형성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더구나 이건희 회장 측은 이맹희 회장과의 상속재산 분할 소송에서 삼성생명 차명 주식 중에 유무상증자로 형성된 주식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2008년 당시 조준웅 삼성특검의 수사 결과는 이건희 차명재산이 상속재산이라는 삼성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결국은 면죄부를 준 부실수사였다는 점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삼성 비자금 의혹을 최초로 폭로했던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에 의하면 삼성은 조직적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고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서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차명계좌와 관련된 지적이 있은 뒤에요. 지금 그 계좌에 대한 과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과세 문제가 많이 보도된 걸 보고 있습니다. 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TF가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재수사와 조준웅 특검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이미 참여연대와 국세청이 고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참여연대 고발건은 사실은 이전에 있었던 2008년 수사건과는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수사의 맥을 찾아가다 보면 2008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강북을 출신의 박용진 의원입니다.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 법 위에 삼성, 상식 밖의 법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어제는 삼성 봉건 왕조의 3대 세습 경제 권력 앞에 대한민국의 정의로워야 할 법이 무기력하게 무너진 날로 기록될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이재용은 나왔지만 정의가 대신 갇혔습니다. 오너는 돌아왔지만 오너 리스크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씁쓸한 법칙 되새기면서 오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2008년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두 개의 특검 수사, 바로 BBK 특검, 삼성 특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BBK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이 없고 비자금 120억 원의 의혹은 격리 직원의 횡령으로 결론 났습니다. 삼성 특검도 이건희 회장이 차명계좌로 상속재산을 물려받았을 뿐 비자금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당시 수사 결과가 하나씩 뒤집히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최근 고소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BBK 특검이 부실수사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호영 특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 특검은 어떻습니까?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차명계좌가 실명 전환이나 차등과세 납부 없이 돈과 주식이 인출됐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또 이건희 차명계좌 대부분이 선대 회장인 이병철 회장이 사후에 개설됐고 심지어는 2000년 이후에 개설